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정부 돈을 들여서 정책 홍보를 광고 형태가 아닌 기사로, 칼럼으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이게 정부 부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에도 널리 퍼져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한정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대다수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턴키 방식의 홍보 용역을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턴키 홍보 용역은 캠페인, 광고, 방송협찬, 언론 홍보 같은 여러 채널의 홍보를 통째로 민간 대행사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언론 홍보의 경우 신문, 방송 등에다가 비용을 치르고 부처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기획기사로 내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저게 신문 방송사가 이렇게 저렇게 검증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공신력 있는 정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정부 돈을 받고 낸 거란 말이죠. 앞서 노동시장 개혁 등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 언론사에다가 돈을 주고 정부의 우호적인 기획기사를 쓰게 했다는 지적을 받은 고용노동부. 앞으로 이 같은 홍보 방식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예산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의 예산 있죠? 이건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됩니다.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거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갖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가 또 필요합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광고가 아니라 신문 방송의 기사, 칼럼,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려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이 잘못됐지만 돈이 들어오는데 안방이 어디 있고 사랑방이 어디 있냐는 자존심을 잃은 한국 언론사들의 행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잃었으니 권력과 자본에게 장악당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언론사들인지 이름 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있었고요. SBS 있었고요.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 예. 이렇게 돈 받고 정부 홍보를 해준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쪽팔림 회복을 주문합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 잔재 세력으로 규정짓고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결국 국정화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왜곡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면서 총력 지원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시도는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발언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조차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문면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처장의 말이었습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법조계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다고 주장했죠. 사법부가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성향의 법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부를 만한 판사는 없다는 항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어떤 절충되는 안을 찾기 위해서 익명화된 방식을 통해 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카오 커뮤니케이션 팀의 이윤근 씨의 말이었습니다.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할 수 없다던 카카오 측이 1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검찰에다가 앞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건데요. 수사 용의자가 아닌 단순 대화 상대는 익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SBS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가 1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데에는 설립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검찰 내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어왔던 김범수 의장의 이른바 해외 도박설과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미국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왜 카카오를 상대로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하명을 받고?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한국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하는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이 나라가 극우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지난해 12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가 쓴 정문 현판을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08년 개관 때부터 사용해온 이 현판을 두고 한 보수단체가 과거 간첩사건 연루자가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 다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정문 현판 글씨는 현재 국가기록원 이미지 통합체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신영복 글씨체로 쓴 현판에 새 현판을 덧붙인 건데요. 민원을 제기했던 단체가 자유민주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연구원. 네.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이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 자유민주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입니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논의해야 하는 위원회에서 현판까지 이념적으로 재단하고 있는 현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지적했네요. 신영복 선생의 글씨체, 여러분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아시죠? 그 처음처럼 글씨체가 바로 신영복 선생의 글씨입니다. 그 처음처럼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체제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국정체제로 가는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교육은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장관 고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라면서 여기에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현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지만 지필진 문제 등 재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편향성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편향성 운운하고 있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의 다름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국정화는 아니고 통합교과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 교육부에서 국사교과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와 같지요? 8종의 교과서를 통합한 통합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 산하의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국정교과서와 통합교과서의 차이는 무엇이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없습니다. 그냥 간판만 바꾸는 거예요. 전략공천이나 우선 추천제나 별 다르지 않듯이 통합교과서, 국정교과서 같은 겁니다. 단일 교과서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교과서인데요. 말장난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렇다면 어떤 교과서부터 국정화하느냐? 국민일보 일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 1과 역사 2,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도부터 국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2017학년도. 당장 내년부터 바꾼다는 건 아니군요. 자, 그런데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정부와 여당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기술됐던 기독교의 역할을 크게 보완해서 종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기총 같은 이런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기독교의 공헌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면서 그동안 압박해왔지요. 이걸 수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바로 황우여 장관 아닙니까? 황우여 장로님이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무교회 시무장로기도 한데, 글쎄요, 근현대사에서 한국 개신교, 물론 일제의 신사참배 압박에 맞서서 싸웠던, 또 3.1운동 같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애국열사 중에서 이런 개신교인들의 이름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아울러 개신교가 친일, 부역, 이런 흑역사를 남겨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균형 있게 소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한 것만 부각시켜서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 이야기로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하는 걸로 봐서는 좋은 역사만 실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을 쭉 소개해 보겠습니다. 3개의 사설이 실렸는데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교과서를 이념독으로 삼는 정권. 또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민주주의 모독하는 시대 부적응자. 또 하나의 사설입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시민감시 빅브라더 꿈꾸는 권력. 이런 제목입니다. 3가지 사설의 맥락이 서로 통하네요. 하나는 교과서의 국정화, 또 하나는 고영주 이사장의 역사인식, 또 하나는 최근에 시민감시를 강화하는 공안 권력에 대한 비판. 그 가운데서 교과서를 이념독으로 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짚어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다양성은 역사교과서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역사만을 고집한다면 교과서를 보수정권의 이념 도구로 삼으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북한 등 비민주적, 비정상적 국가 외에 정상적인 국가 대부분이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화를 강행할 때 유신 잠재 세력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반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 안다 한들 생각을 바꿀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략을 강고히 세웠습니다. 어떻게 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느냐. 예산과 연계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오늘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한국사 국정화 이슈는 진보 학계와 야당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정기국회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당내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밀리면 끝나지요. 문재인 대표도 사생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을 만나고 있습니다. 망언의 주인공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수식어를 달았느냐 하면요. MBC 사장 임명하는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 조선일보가 뽑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추진한 세력이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국민이 그렇다면은 공산주의자에게 투표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이 공산주의자를 선택한 것이냐? 이렇게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현혹되기가 쉽다. 문재인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도 나라는 건재했는데 당신의 그 생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투로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나라를 지탱했다. 그러니까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노무현의 공산화 야욕을 막았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인 거죠. 이념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데 공정방송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나라 지키자는 게 어떻게 편향인가. 사퇴하면은 이제 아무도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뉘앙스도요. 이 사람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고영주 씨를 옹호하자니 고영주 씨 발언의 그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그 발언을 갖고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앞서 들으신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장학생 발언이 어떤 취지인지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불임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그것이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영주가 엉뚱한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죠. 관련한 내용 경향신문 6면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의 사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민주주의 모독하는 시대 부적응자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문제적 인물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검사 출신인 그를 끊임없이 활용해왔다. 고영주 이사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 작성과 제출을 주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떼쓰는 사람에 비유했다.
정권의 신임을 얻은 그는 마침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라는 사명까지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집권 세력은 지금 고영주라는 한 시대 부적응자를 통해서 청부, 공안 통치를 시연하고 있다. 고영주 사태는 그러나 정권의 취약성 또한 드러낸다. 모름지기 품격 있는 보수 정권이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지성을 갖춘 정상적인 보수 인사를 기용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옳다. 고영주 이사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날선 비판을 할 만큼 시민적 상식에 위배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영주 이사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신이 비정상적 극우 인사에게 통치를 의존해야 하는 궁박한 처지임을 고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주권자의 48%가 지지한 야당 대선 후보를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영주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의 사퇴나 해임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고영주 이사장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세력을 가려내서 함께 심판해야 한다. 고영주 이름 대신에 일베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베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세력은 혹시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일 때 TV토론회 임태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한마디. 제가 오늘 계속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역사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실 건지죠? 이 박근혜 후보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16과 관련된 것이 계속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을 저는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마다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뒤에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을 경우에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그 5.16에 대한 규정이 다 아시다시피 쿠데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16에 대한 규정에 대한 역사 규정을 교과서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역사 인식을 달리하면 통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제 발언에 이제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 인식을 달리하면 통합할 수 없다. 그러면 임태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50%가 넘는 그 국민들은 이건 잘못된 국민이니까 이거 우리가 버리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역시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버려두고 역사 논쟁만 계속 벌리고 있으면 그 수십 년 전에 일이 평가를 받듯이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드렸고 나라를 발전시켰는가. 이것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지지율을 끌어오는 박근혜 후보. 그녀는 한동안 역사에 맡기자고 했었는데 5.16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참 우리 국민들이 초근 목피로 고리고개를 넘기면서 정말 너무너무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로서 힘들게 그 가난 속에서 살았고 또 그 당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볼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의 그런 걸 볼 때 다른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역시 이것도 국민의 판단 그리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1989년에는 아버지의 5.16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으로 미화했고. 그러면 5.16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때 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도 그래요. 5.16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대 상황은 얘기가 안 되고 특히 그 유신과 그 자주국방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5.16 쿠데타를 해서 또 유신 쿠데타를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는 박근혜의 주장. 이 주장에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인식이 숨어 있는데 일본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미화할 때도 이러지 않던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일제시대의 합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2.12 이후에 우리 5공화국 때 경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12.12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후의 성과와 역사의 어떤 평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다 따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4분이 다 지났는데 바로 4분 주도권 토론이시니까 예, 시작하세요. 예. 4분 이내로 예, 여기에 대한 답변하시고 각 후보께 다 질문하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또 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가 막 반박하려던 상황. 그런데 시간이 다 됐고. 하지만 박근혜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박근혜는 임태희에게 못다한 말을 할까?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아닌데. 왜? 역사인식과 관련해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면 불리해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그래서 아버지의 역사를 분칠해보려는 박근혜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 근데 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버려두고 역사 논쟁만 계속 벌리고 있으면 우리도 곧 조금 있으면 역사의 평가에 오르거든요. 우리도 곧 조금 있으면 역사의 평가에 오르거든요. 선배, 나 결혼하잖아. 근데 요즘엔 경매로 집 산다며? 배우긴 배웠는데 백지야.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어. 야야야, 니들 뭐하는 거니 이런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 팟캐스트도 안 들어? 독일안의 경매왕 몰라? 그게 뭔데요? 학원 이름이에요? 배울 시간도 없고 전공도 법이 아닌데 어쩌죠? 네 손에 있는 건 벽돌이니?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들어 좀. 이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아. 거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무 모르면 말짱 꽝이는데.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야. 경매 실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 한번 들어봐 좀. 독일안의 경매왕. 독일안의 뭐라고요? 독일안의 경매왕. 독일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covid.co.kr 02888-5704.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파악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 대부분은 출마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어제 동아일보 기사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된 내용은 뭐냐? 이 관계자의 말인데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뺀 나머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경우 우선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경환하고 황우여 정도는 남겨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낼 장관들, 뭐 이를테면은 유일호 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여성부 장관, 유기준 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뭐 당장 내보낼 계획이고 그래서 후임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경환, 황우여 내년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요. 오는 2016년 1월 14일까지는 사퇴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분이 누굽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다가 과다 수임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문턱까지 갔다가 자빠진 거 아니에요? 이 안대희 씨가 서울 종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한국일보가 사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실제 출마하게 되면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고위 공직을 거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든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지낸 분이 출마를 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대법관을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정치권에 진출하는 사례는 있죠. 김황식 전 총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본선 후보로 나가지 못하고 경선 후보에서 그쳤습니다만 자, 그런데 대법관이었던 분이 다이렉트로 정치권으로 진입한다.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한국일보 기자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종로 출마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청와대와 명확히 교감을 한 적은 없다. 아직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청와대와 왜 교감을 하지요? 공천은 당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고영주 씨 같은 경우도 자기를 임명한 쪽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자기를 임명한 쪽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쪽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 뭐 완전히 청와대가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확인하게 되네요. 정부에서 가장 일을 못하는 부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계일보 일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일을 그렇게 못하니까 신문 방송에다가 엉뚱한 돈을 줘가지고 기사로 칼럼으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게 만든 그 꼼수를 보면은 뭐 이미 다 드러나는 바기도 합니다만은 또 현 시기에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해야 할 노동자의 권익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뭐 굳이 순위로 따지지 않더라도 일 못하는 부처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을 못한다는 건 뭐냐? 지난해 13개 부처 가운데 가장 일을 못했다는 평가의 근거는 무엇이냐? 고용노동부는 18개 성과 지표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0개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겠습니다. 예. 엉뚱한 돈을 언론사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 맞네요. 이런 평가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했습니다.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결과를 내놓았는데 지난해 프로그램 목표 미달성률이 55.6%에 달했습니다. 2등이 어디냐? 일 못하는 부처로 2등은 바로 국방부입니다. 이제부터 국방부 관련한 기사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나라 밖에 계신다면은 국방부 장관은 안에서 안보 지켜야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수행을 한단 말이죠.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됩니다. 30년 동안 2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미국 측에서 사드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번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술 이전 안 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던 2012년 11월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해킹당해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7월 김관진 실장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포함해서 모두 74건의 문서가 대량으로 해킹됐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IP를 추적하지 못해서 이게 과연 북한과 연관된 것인지 이거는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군은 국방망이 해킹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워낙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일면 기사, 이거 주목되네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현 국방부 장관 사이가 나쁘다는 겁니다. 김관진 실장이 군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군 내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고받은 문건 가운데는 인사 문제라든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김관진 라인과 한민구 라인 사이의 계파 갈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서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동향 보고 문서가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해킹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됐는데요.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상조사도 벌이지 않아서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을 지적한 내용 중에는 우유부단한 한민구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국민일보 일면 보면은 암울한 자영업 10중 8구 눈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10중 8구 눈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영업자들 생존율이 16.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점, 열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보장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은데 음식점의 생존율은 단 6.8%라고 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올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영세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이 점 주목됩니다. 한국일보 일면 보니까 황당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수진작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2주간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무리한 진행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 준비 부족으로 미흡한 할인 혜택이 도마에 오르더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할인을 권유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앞서서 산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시작된 정부의 코미디 같은 땜질식 처방에 화가 난 소비자들은 추가 할인만큼 보상해달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백화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중에는요, 이재정 교육감 고등학생까지 선거판에 몰아넣자는 말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만 16살 이상부터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주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죠. 학생 중심의 학교가 실현되려면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 한 개만 고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투표 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죠. 18살까지 낮춘 나라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선거의 성격에 따라서 투표 연령을 다양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는 여기까지는 양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물어보나마나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이쪽 저쪽 갈려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고등학생들의 참정권에 대해서 보수 정권, 보수 세력은 아주 끔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바꾼 주체, 3.1운동도 그렇고요. 4.19 혁명도 그렇고요. 고등학생들이 주도가 됐습니다. 이들이 사회혁명의 불씨가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보수 세력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하자는 것조차도 지금 막으려 한단 말이죠.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또 아울러서 자신이 교육의 주체로서 자긍심과 주체성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선거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경향 또 현상 이런 것들 막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조선일보의 이런 사설 보면은 참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학교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급식비리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폐식용유 계산해 보니까 식용유의 60%를 빼돌린 겁니다. 정상적으로 써야 할 식용유 60%를 빼돌리고 검게 그을은 폐유까지 써서 아이들 튀김 음식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돌릴 재료를 아예 분리해서 보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시교육청이 다른 비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면서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찬이슬이 맺힌다는 가을의 5번째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로 따뜻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이 19도, 모레는 18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는 중서부 일부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팟캐스트 업무, 일할 뜻을 밝혀오신 분들을 상대로 실기 전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로 실기 전형을 했느냐, 국민TV에 조합원으로 재가입해 주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한 분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언론 상황이 어떻습니까? 권력의 주구가 된 관제 언론들, 기득권자들의 얘기만 지켜주는 이러한 기울어진 언론 상황을. 현상인 미디어 협동조합 제3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협동조합은 탄압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가 돼서 작은아마 아래로부터의 그러한 혁명을 꿈꾸고자 하는 것이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과 우리 국민TV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언론 민주화를 위해 투신한 원로 방송인. 그와 함께 공정방송의 동반자가 되주십시오. 국민TV 조합원 가입, 또 조합비 납입을 기다립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144-0933, 또 02-3144-7737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민.tv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귀한 대한 언론도 있지만 시민의 힘이 응집돼서 집단 지성으로 운영되는 매체, 협동조합 언론 국민TV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드는 한국 언론의 희망. 그간 파행과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국민TV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입해 주시고 탈퇴하신 분들 재가입해 주시고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 사설, 일본의 노벨상 풍작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일본은 올해도 잔치 분위기다. 생리의학상에 이어서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왔다. 물리학상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로써 일본은 지금까지 과학의학 분야에서만 모두 21명, 물리학상만 1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수상자를 한두 명만 배출했다면 개인의 천재성이나 운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의 매년 수상자를 내는 것은 과학교육과 연구의 기반이 그만큼 탄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83년에 수백억 원을, 1995년에 다시 1,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기초과학이 발달해야 응용과학기술의 수준도 높아진다. 조립가공 제조업을 대부분 한국에 내주고도 일본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원천 기술을 폭넓게 확보해서 소재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떤가? 개발만 있고 연구는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장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성과가 불투명하고 길고 오랜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는 데 정부의 구실이 가장 중요하다. 평생을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손들고 나올 그런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